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제1위 시가총액 5조 원을 자랑하는 대일그룹의 최영우 회장이었습니다. 언제나 뉴스 경제면에서나 보던 그 꼿꼿하고 위압적인 노 회장이 최고급 맞춤 수트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치마를 두른 초라한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죠.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일그룹의 명운이, 아니 우리 일가의 목숨이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그 순간 평소 사내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장모의 입이 떡 벌어졌고 거실에 모여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평생을 하인처럼 부려먹던 사위에게 그것도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하며 온갖 구박을 쏟아내던 그 남자에게 재벌 총수가 무릎을 꿇다니요. 도대체 이 사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은 정확히 이틀 전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설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주방. 밖은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 5시였습니다. 강진은 벌써 3시간째 좁은 싱크대 앞에 서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명절 음식 재료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번들거리는 기름때가 잔뜩 묻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커다란 프라이팬 3개를 동시에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두고 한쪽에서는 동태전을 굽고 다른 한쪽에서는 꼬치전을 뒤집으며 남은 불 위에서는 쉴 새 없이 갈비찜을 저어주어야 했습니다. 명절이라고는 하지만 처가 식구들 입에 들어갈 70인분이 좋게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오롯이 강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장모인 최 여사는 어제 저녁부터 강진에게 기나긴 음식 리스트를 던져주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최 여사는 명절만 되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친척들과 지인들을 집으로 대거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것을 유독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동의 굴레는 오직 만만한 사위인 강진의 몫이었죠. 뜨거운 기름이 튀어 강진의 손등 위로 붉은 물집이 잡혔지만 그는 찬물에 손을 헹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음식 타는 냄새가 나면 안방에서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어이구, 아직도 고작 그거밖에 못했어? 내가 아침 일찍 친척들 온다고 어젯밤부터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군뱅이가 기어가도 너보다는 빠르겠다. 어느새 안방 문을 열고 나온 장모. 최 여사가 주방 입구에 짝다리를 짚고 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 위에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친 그녀의 표정에는 사위에 대한 짙은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죠. 강진은 묵묵히 뒤집개를 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갈비찜 핏물 빼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요. 저는 거의 다 붙여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완벽하게 세팅해 놓겠습니다. 변명은 남자가 밖에서 돈을 시원하게 벌어오질 못하면 집구석에서 일이라도 빠릿빠릿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둘째 사위는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해서 명절 선물로 금두꺼비를 양손 무겁게 들고 왔다는데 넌 대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니. 내가 우리 큰딸 불쌍해서 정말 명절 아침부터 속이 터진다 터져. 오늘 점심에 대일그룹 계열사 전무부인도 오기로 했으니까 음식 세팅에 각별히 신경 써. 너같이 밑바닥에서 구르는 놈은 평생 가야 옷자락 한번 스치지도 못할 귀하신 분들이니까. 행여나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날로 넌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장모의 모진 말들이 뾰족한 비수처럼 등 뒤로 쏟아지는 동안
강진의 시선은 프라이팬 속에서 지글거리는 끓는 기름을 향해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기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니 강진의 머릿속에는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밑바닥에서 구르는 놈. 장모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강진의 과거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맹렬했습니다. 프라이팬 속에 끓는 기름은 마치 거친 태평양 한가운데서 성난 이빨을 드러내던 집채만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붉게 화상을 입고 굳은 살이 흉하게 박인 강진의 두 손은 한때 수만 톤급의 거대한 선박의 방향을 결정짓던 굴지 해운사의 엘리트 항해사이자 국가의 바다를 수호하며 수백 명의 부하를 이끌던 자랑스러운 해군 함장의 손이었습니다. 거센 태풍 속에서 모두가 침몰을 예상했던 절망적인 순간에도 냉철한 판단력으로 배를 구해내고 대형 해운사의 안전운항 부서를 총괄하며 해양 물류계의 독보적인 지휘관으로 불렸던 사내. 그것이 바로 은수저 하나 물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오직 자신의 실력과 바다를 꿰뚫는 천재적인 직관력 하나로 정점에 올랐던 강진의 진짜 모습이었죠. 하지만 3년 전 강진은 스스로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부하 직원이 불의의 해상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을 무전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어야만 했던 그날. 이후 바다에 대한 지독한 트라우마와 죄책감이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지시를 내렸더라면, 자신이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뼈저린 후회는 강진을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사직서를 던지고 바다를 떠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연락을 끊고 숨어들듯 시작한 팍팍한 도심 속의 삶.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다가와 준 사람이 바로 아내 수진이었고, 강진은 그녀 하나만을 믿고 이 끔찍한 처가살이를 자처하며 자신의 찬란했던 과거를 철저히 봉인한 채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아직도 멀었어? 엄마가 과일도 깎아 놓으라고 하던데.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강진은 다시 쓰디쓴 현실로 끌려왔습니다. 막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머리로 주방에 나타난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한때 강진의 상처를 보듬어주던 다정했던 그녀는 강진이 변변치 않은 직장 생활을 전전하며 처가의 무시를 받는 동안 어느새 장모와 똑같은 매서운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진은 뻐근하게 아파오는 허리를 한번 펴지도 못한 채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응, 전만 접시에 예쁘게 담아두고 바로 사과랑 배 깎을게. 조금만 기다려. 수지는 남편의 화상 입은 붉은 손등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식탁 위에 놓인 갈비찜 하나를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쏙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아우 짜. 간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엄마가 음식 짜면 손님들 밥맛 떨어진다고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진짜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똑부러지게 하는 게 없네. 이따가 점심에 둘째 제부 오면 눈치껏 주방에만 처박혀 있어. 괜히 거실에 기어 나와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당신 지금 꼴이 딱 동네 백반집 주방 보조 같으니까 창피해서 그래. 아내의 차가운 한마디는 장모의 폭언보다 수십 배는 더 깊숙이 강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마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 강진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문 입술 사이로 뜨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꾹꾹 눌러 참으며 견뎌온 멸시와 조롱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가 초대한 친척들과 남편, 회사의 관계자 부인들이 하나같이 화려한 옷차림과 번쩍이는 보석을 두르고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금세 호흡 깔깔거리는 가벼운 웃음소리와 영혼 없는 가식적인 칭찬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진은 쉴 틈 없이 과일을 깎고 무거운 찻쟁반을 나르고 다 먹은 빈 접시를 치우며 주방과 거실을 바쁘게 오갔습니다. 누구 하나 땀 흘리는 강진에게 수고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에 굴러다니는 투명 인간, 혹은 돈을 주고 고용한 파출부 취급이 전부였죠. 어머, 최 여사. 사위가 참 가정적이네. 요즘 저렇게 명절에 군말 없이 앞치마 두르고 굳은 일 다하는 착한 사위가 어딨어? 최 여사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호호. 한 손님이 과일을 집어먹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자 소파 상석에 기대앉아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던 최 여사가 콧방귀를 크게 뀌며 대꾸했습니다. 가정적인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저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밖에서 돈을 시원하게 못 벌면 집구석에서 밥이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우리 수진이가 눈에 단단히 콩깍지가 씌어서 얼굴 하나 보고 데려왔는데 내가 아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숫덩이가 됐다니까. 그래도 뭐 명절에 비싼 파출부 아줌마 부를 돈 굳었다 생각하고 맘 편히 부려먹고 있어요. 제 주제를 알면 알아서 바닥에 기어야지. 거실에서 한바탕 큰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던 강진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비누 거품이 잔뜩 묻은 고무장갑 위로 참았던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때 거친 바다를 호령하며 수많은 생명을 지켜냈던 내가 어쩌다 이 좁고 답답한 주방에 갇혀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일까? 강진은 거칠어진 자신의 손바닥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는 험난한 바다에서 생긴 수많은 흉터들이 영광의 훈장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태풍 속에서 밧줄을 끌어당기다 살이 패였던 상처, 조타기를 끝까지 놓지 않아 생겼던 두꺼운 굳은 살들. 그 상처들을 어루만지며 강진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자신이 바다에서 지은 죄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이 정도의 뼈아픈 수모는 견뎌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쪽에서 무언가 박살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고 값비싼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였죠. 거실에 모여있던 손님들의 시끄러운 대화가 일순간 뚝 끊겼고 주방에 있던 강진도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 여사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덜덜 떨리는 손에는 깨진 청자 파편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시선은 정확히 주방에 서 있는 강진을 향해 무섭게 꽂혀 있었습니다. 야, 이 처죽일 놈아. 당장 이리 안 튀어와. 최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운 고함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찢어발겼습니다. 놀란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손님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강진은 고무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젖은 손으로 황급히 주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강진의 당황한 표정을 본 최 여사는 참지 못하고 강진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뾰족한 청자 파편을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핑하는 소리와 함께 파편은 아슬아슬하게 강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 거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닥쳐. 내 놈이 어제 청소한답시고 내 방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귀한 고려청자를 산산조각 내놓고 몰래 본드로 붙여놨지? 내가 늙었다고 눈이 삐었을 줄 알아? 저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만 줄이나 알아? 내 놈.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막노동을 뛰어도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이 근본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도둑놈의 자식아. 최 여사의 폭언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강진은 어제 안방을 청소한 적은 있지만 장모가 끔찍이 아끼는 청자 근처에는 맹세코 간 적도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저는 맹세코 장모님 방에 있는 도자기에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겁니다. 강진이 억울함을 누르고 침착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 여사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강진의 뺨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하는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진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고 뺨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들조차 헉하며 숨을 들이켰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 수진조차도 팔짱을 낀 채 한심하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죠. 어디서 감히 거짓말까지 해. 이 집구석에 너 말고 그런 상놈의 짓거리를 할 인간이 누가 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그 더러운 앞치마 벗어 던지고 당장 꺼져버려. 장모의 바락에 가까운 고함 소리 속에서 강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언제나 땅바닥만 향해 있던 그의 주눅든 눈빛이 순간 서늘하고 매섭게 빛났습니다. 폭풍 우치는 바다의 성난 파도를 잠재우던 그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눈빛. 장모는 순간 강진의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흠칫 놀라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진이 굳게 다물었던 입을 때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아파트 현관문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평범한 손님의 방문이라기엔 너무나 다급하고 거칠게 문을 부술 듯한 소리였습니다. 누구야 명절 아침부터 귀청 떨어지게. 최 여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현관을 돌아보는 순간 강진의 굳은 표정 위로 알 수 없는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울려대는 초인종 소리에 거실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듯한 저돌적인 소리는 평범한 명절, 손님의 방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위압적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진의 뺨을 올려붙이며 독서를 내뿜던 장모 최 여사조차 흠칫 놀라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잔뜩 화가 난 최 여사 대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아내. 수진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명절 아침부터 예의도 없이 누구냐며 투덜거리는 수진의 발걸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강진은 뺨이 화끈거리는 고통 속에서도 벗지 못한 고무장갑을 낀 채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의 눈동자만이 현관 너머의 기운을 예민하게 읽어내고 있었죠. 도어록이 열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무거운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의 모습에 수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둘째 사위도
늦게 도착한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4명이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백에 거실에 앉아 과일을 집어먹던 고급스러운 손님들마저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비켜서십시오. 회장님 들어가십니다. 경호실장으로 보이는 남자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수진이 뒷걸음질 치며 길을 내어주자 도열한 경호원들 사이로 한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빛으로 새어내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영국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은 사내.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재계 서열 1위 대일그룹의 절대 권력자 최영우 회장이었습니다. 뉴스나 경제 잡지 일면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 경기도의 한 평범한 주방복합 아파트 거실에 직접 발을 들인 것입니다. 그의 등장에 거실은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일그룹 계열사 전무의 부인이라며 한껏 목에 힘을 주고 있던 손님 한 명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나머지 친척들도 저 사람이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최영우 회장이 맞는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움도 잠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바로 장모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산해내고 있었습니다. 대일물류의 임원으로 승진한 둘째 사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위가 회사에서 얼마나 엄청난 공을 세웠길래 그룹의 총수가 명절 아침부터 직접 이 누추한 집까지 찾아와 치아를 하러 온 것일까? 최 여사의 입가에 환희와 오만함이 뒤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청자 파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쟁걸음으로 달려가 최 회장 앞에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위의 뺨을 때리던 표독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서 가장 교양 있고 자애로운 미소가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영광입니까? 대일그룹 최영우 회장님 아니십니까? 저는 대일물류 박 전무의 장모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박 전무가 회사에서 큰일을 해냈다고 듣긴 했지만 회장님께서 친히 명절에 이 비루한 곳까지 발걸음을 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서 이쪽 상석으로 앉으시지요. 최 여사는 호들갑을 떨며 회장을 소파 쪽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여있는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이보다 더 완벽하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내친김에 주방 쪽에 서 있는 강진을 향해 날카로운 눈을김을 보냈습니다. 귀하신 분이 오셨으니 당장 그 더러운 앞치마를 벗고 꿇어앉아 차라도 내오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수진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동생 남편이 그룹 회장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묘한 우월감을 느끼며 강진을 한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영우 회장은 최 여사의 간드러진 인사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시야에는 고급스러운 소파도 번쩍이는 샹들리에도 허리를 굽실거리는 장모도 아예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 냉철하고 날카롭던 회장의 두 눈은 지금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재계의 거목이라 불리는 그가 호흡조차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일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발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다급한 시선이 거실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다
마침내 주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번들거리는 기름때가 잔뜩 묻은 낡은 앞치마, 촌스러운 노란색 고무장갑, 그리고 방금 전 장모에게 맞아 붉게 부어오른 뺨을 한 사내. 그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의 강진을 발견한 순간 최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요동쳤습니다. 회장의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부의 말을 쏟아내며 길을 막고 서 있는 최 여사를 거칠게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앗 하는 비명과 함께 최 여사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경호원들조차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의 발걸음은 오직 한 사람, 강진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청자 파편이 회장의 최고급 수제 구두 밑에서 바스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회장이 다가올수록 거실의 온도는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였고 바닥에 주저앉은 최 여사는 멍한 표정으로 회장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대일그룹의 총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지도 앞치마를 풀지도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아까 장모를 향해 번뜩였던 그 매서운 기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던 그 바다의 냄새가 이 노회장의 거친 숨소리를 타고 다시금 강진의 코끝을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강진의 딱 세 걸음 앞까지 다가온 최영호 회장.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더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70대의 노회장이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40대의 백수 사위 앞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털썩? 회장의 무릎이 거실의 단단한 원목 마루에 닿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으로 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놀란 경호실장이 달려와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최 회장은 단호한 손짓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강진을 올려다보며 평생 남에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권력자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채 처절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강진 함장님. 아니, 강 총괄 사령관님.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이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지내시게 만들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대일그룹을, 아니,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거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렸고 수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회장의 입술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손님들은 경악으로 물든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함장, 총괄 사령관, 방금 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던 무능력한 사위에게 시가총액 5조 원의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고 사령관이라 부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마치 한 편의 비현실적인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절박하게 이어졌습니다. 사령관님이 바다를 떠나신 지 3년. 지금 저희 대일해운의 자랑이자 국가 수출의 명운을 짊어진 30만 톤급 메가 캐리어 5척에 태평양 한가운데서 사상 최악의 슈퍼 태풍 레비아탄의 소용돌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 안에는 국가 핵심 자산인 반도체 원료와 배터리가 가득 실려 있고 무엇보다 300명이 넘는 우리 선원들이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의 해상 컨트롤 타워와 함장들은 이미 통제력을 잃고 배를 포기하자는 교신만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배가 침몰하면 대일그룹은 파산이고 국가 경제는 마비되며 300명의 무고한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됩니다. 회장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강진의 낡은 앞치마 끝자락을 적셨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군 참모총장도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바다에서 그 배들을 그리고 내 새끼 같은 선원들을 살려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 강진 사령관님 뿐이라고. 지난 3년간 온 세상을 뒤져 사령관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따위 취급을 받으며 계실 분이 아닙니다. 제발 저와 함께 통제실로 가주십시오. 사령관님의 그 위대한 직관과 지위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분과 재산을 내어놓아서라도 부탁드립니다. 회장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끝나자 거실은 죽은 듯한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최 여사의 눈동자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구박하고 손찌검을 하던 사위가 사실은 국가의 명운을 쥐고 흔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단 말인가.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다며 무시했던 그 사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도 포기한 재난을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였단 말인가. 수진 역시 자신이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남편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이 막노동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 영광의 훈장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는 회장의 간절한 애원에도 흔들림 없이 깊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수모와 바다를 향한 깊은 상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미 3년 전에 바다를 버린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명절 음식 70인분을 해내야 하는 그저 쓸모없는 백수 사위에 불과합니다. 제 손은 이제 조타기를 잡는 법을 잊었고 제 머리는 파도를 읽는 법을 지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기 바닥에 앉아 계신 제 장모님 말씀대로 저는 밖에서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근본 없는 놈일 뿐이니까요. 강진의 뼈 있는 한마디는 최 여사의 심장에 시퍼런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강진의 시선이 머무는 곳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최 여사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슬픔에서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을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구원자를 이따위로 취급한 저 여자에게 뿜어내는 재벌 총수의 살기는 거실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강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300명의 선원. 3년 전 자신이 구하지 못해 차가운 바닷속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부하. 직원의 환영이 강진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진이기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폭풍우 속에서 절규하고 있을 선원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강진이 천천히 노란 고무장갑의 끝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3년간 그의 진정한 모습을 숨겨왔던 허울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고무장갑이 찌익 소리를 내며 강진의 손에서 거칠게 벗겨졌습니다.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축축한 장갑의 마찰음은 마치 지난 3년간 그를 지독하게 올가매던 비참한 노예 생활의 완전한 종고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장갑 속에 철저히 감춰져 있던 거친 바다와 사투를 벌이며
만들어진 수많은 흉터와 굵은 굳은 살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영광스러운 손을 바라보던 최영우 회장의 두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국을 위해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영웅의 손이 고작 명절 음식 70인분을 치워내느라 벌겋게 화상을 입고 흉하게 부어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로 붉게 이글거리는 시선은 거실 바닥에 흉하게 주저앉아 있는 장모 최 여사를 향해 무섭게 꽂혔습니다. 감히 내년들이 이분을 대한민국 바다의 신이라 불리던 강진 총괄 사령관님을 이따위 파출부 취급했단 말이냐? 최 회장의 입에서 튀어나온 벼락 같은 호통에 최 여사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평소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 앞에서 한없이 고상한 척, 돈이 최고인 척 온갖 허세를 다 부리던 그녀였지만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총수가 뿜어내는 진짜 권력의 무자비한 살기 앞에서는 한낱 초라하고 무력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수진 역시 자신의 어머니가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공포에 질려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그저 창백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강진을 비웃으며 과일을 씹어 삼키던 손님들은 이미 숨을 죽인 채 현관벽 쪽으로 바짝 붙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사위가 그렇게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밖에서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멍청한 백수인 줄만 알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최 여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변명조차 되지 않는 구차한 변명을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위의 뺨을 후려치며 근본 없는 상놈의 자식이라고 침을 튀기던 그 표독스러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녀의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최 회장의 입가에 지독하게 냉소적인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내년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떠벌리던 그 잘난 둘째 사위. 대일물류의 박전무라고 했지. 그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놈이 지금 바다에서 무슨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느냐. 최 회장의 싸늘한 한마디에 최 여사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수진 역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들에게 둘째 사위 박전무는 이 집안의 절대적인 자랑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비싼 외제차를 끌고 와서 명품 가방과 금두꺼비를 안겨주며 장모의 길을 한껏 살려주던 강진과는 뼛속부터 질적으로 다른 완벽한 엘리트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이어지는 분노 섞인 폭로는 그들의 헛된 자부심과 얄팍한 믿음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잘난 박 전무놈이 제 임원 실적을 올리겠다고 회사의 연료비를 핑계 삼아 안전 항로를 철저히 무시하고 30만 통금 메가 캐리어 5척을 슈퍼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억지로 몰아넣었다. 기상청의 수없는 경고와 현장에서 뼈가 굵은 선장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본사 권력을 휘둘러 300명의 배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끔찍한 살인마가 바로 내년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둘째 사위놈이다. 지금 그놈은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자 본사 통제실 구석 책상 밑에 기어들어가 처박혀서 제 목숨 하나 살려달라고 감옥에만 가지 않게
해달라고 바닥에 오줌을 지리며 벌벌 떨고 있다. 수백 명의 고귀한 목숨을 자신의 출세욕 때문에 지옥으로 밀어넣은 쓰레기가 바로 내가 물고 빠는 그놈이란 말이다. 거실에는 일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겁고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여사는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입을 쩍 벌렸고, 수지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소파 위로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토록 벌레 보듯 무시하고 짓밟았던 강진은 5조 원 규모의 대일그룹 총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였고, 하늘처럼 떠받들며 칭송하던 둘째 사위는 수백 명을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덜덜 떠는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사실. 완벽하게 뒤바뀐 이 가혹한 진실 앞에서 장모와 아내는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한 깊은 절망과 공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강진은 묵묵히 낡고 번들거리는 더러운 앞치마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끈을 빼내어 미련 없이 거실 바닥에 툭 던져버리는 그의 절제된 동작에는 그 어떤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더러운 앞치마가 벗겨지자 비록 허름하고 색이 바랜 면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의 떡 벌어진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지휘관의 위압감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널브러져 넋이 나간 장모와 소파에 귀신처럼 앉아있는 아내 수진을 차례대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깊고 서늘한 눈동자에는 이미 그들에 대한 서운함이나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벽한 단절과 얼음장 같은 무관심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죠. 이 좁고 역겨운 집에서 저의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강진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진이 흠칫 놀라며 애절한 눈빛으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강진은 단 한 번도 아내와 시선을 섞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남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장모님이 저를 돈 주고 부리는 하인 취급하며 도자기 파편으로 뺨을 때릴 때도 저는 군말 없이 참았습니다. 제가 과거 바다에서 짊어졌던 부하들에 대한 죄책감에 비하면 이따위 인간 이하의 대접은 마땅히 감내해야 할 형벌이라고 스스로를 벌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 시꺼먼 바다 한가운데서 300명의 선원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죽어가고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숨막히는 주방에 머무를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끔찍이도 아끼는 고려청자 파편이나 바닥에서 주우면서 그 잘난 박 전무의 기나긴 옥바라지나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로 당신들과 나의 지독했던 악연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여보 제발 잠깐만.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엄마가 심했던 거 나도 뻔히 아는데 당신이 무능력해서 기죽을까봐 일부러 화난 척 모른 척한 거야. 제발 이러지 마. 나 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 거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제야 사태의 끔찍한 심각성을 뼛속까지 깨달은 수진이 소파에서 허겁지겁 기어 내려와 바닥을 기며 강진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져주고 묵묵히 폭언을 견뎌내던 착한 남편이 그것도 재벌 총수가 떠받드는 엄청난 권력자가 되어 자신을 진짜로 영원히 떠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그녀의 숨통을 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진은 차갑고 무자비하게 수진의 손을 쳐내며 뿌리쳤습니다. 3년의 세월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한치의 미련도 남지 않은 단호한 손짓이었죠. 경호 실장, 길을 열어라.
최 회장의 짧고 매서운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관문가에 도열해 있던 검은 양복의 거구 경호원들이 성큼성큼 다가와 강진의 앞을 막아서는 수진과 최 여사를 가차없이 양옆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꺄악 하는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두 여자가 거실 바닥으로 처참하게 짐짝처럼 나뒹굴었지만 강진은 단 한 번도 등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시죠, 회장님. 저희에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1분 1초가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피 같은 시간입니다. 본사 통제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재계 대일그룹의 모든 해상 지휘권과 위성 통신망을 전면 개방해 주십시오. 강진의 매서운 눈빛은 이미 사나운 슈퍼 태풍이 몰아치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전술가이자 위기 대응의 천재라 불렸던 전설의 강진. 사령관이 완벽하게 부활하여 포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감격에 겨워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강진의 뒤를 다급하게 따랐습니다. 거침없이 아파트 현관문을 향해 걸어나가는 강진의 넓은 등은 마치 절망에 빠진 세상을 구하러 홀로 적진으로 뛰어드는 고독한 영웅의 뒷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강진이 집을 완전히 빠져나가고 무거운 철제 현관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히는 순간까지 거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무거운 침묵과 두 여인의 처절하게 찢어지는 울음소리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방금 전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았던 며느리 남편, 아니 자신의 사위가 사실은 이 잘난 집안을 유지시켜주던 힘이자 나라를 구할 유일한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에 가슴을 퍽퍽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천박한 오만함과 표독스러움이 스스로의 명주를 끊고 완벽한 파멸을 불러왔다는 것을 뼈가 시리도록 깨달은 것입니다. 눈치를 보던 손님들은 서둘러 명품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고 화려하고 시끄러웠던 명절 잔치상은 순식간에 몰락한 가문의 끔찍한 초상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닥에 흉하게 흩어진 깨진 도자기 파편 위로 최 여사와 수진의 피 맺힌 통곡만이 텅 빈 아파트 거실을 공허하고 처량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앞에는 대일그룹의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과 수많은 검은 호위 차량, 여러 대가 비상등을 번쩍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이 아파트 1층 현관 정문을 나서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그룹 임원진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허리를 90도로 꺾어 굽히며 그를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명절 연휴의 꿀 같은 휴식도 포기하고 회장의 긴급 비상 호출을 받아 사색이 되어 달려온 대일그룹의 핵심 수뇌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굳고 긴장된 표정으로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사령관의 압도적인 귀환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강진은 여전히 허름한 티셔츠와 낡은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날 선 기백은 그곳에 도열해 있는 최고급 수트를 입은 수십 명의 임원들을 합친 것보다도 압도적이고 거대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달려가 마이바흐의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고 강진은 주저함 없이 그 자리에 올라탔습니다. 통제실로 이동하는 동안 즉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슈퍼 태풍 레비아탄의 분 단위 이동 경로와 갇혀있는 메가 캐리어 5척의 정확한 위성 좌표, 그리고 선박들의 각 격실 파손 상태를 숨김없이 낱낱이 보고하십시오. 강진의 차갑고 이성적인 지시가 차 안에 묵직하게 울려 퍼지자 조수석에 올라탄 비서실장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켜고 다급하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엔진 배기음과 함께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 행렬이 매서운 속도로 텅 빈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그룹 본사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길고 긴 침묵과 자책의 늪을 깨고 마침내 다시 한번 거친 바다와 맞서 수백의 목숨을 빼앗아오기 위해 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일그룹 본사 최상층, 국가재난상황실을 방불케 하는 초대형 메인 통제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방의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며 불길한 핏빛을 토해내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는 집채만 한 파도가 철판을 때리는 굉음과 섞여 들어오는 선장들의 다급한 구조, 요청 교신이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는 제1함, 조타기 통제 불능, 현재 파고 20m 이상, 3번 격실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본사, 제발 응답하라. 이대로 가면 10분을 버티기 힘들다. 살려달라는 비명에 가까운 교신들이 통제실을 처참하게 울리고 있었지만 수십 명의 해양 전문가들과 항해사 출신 최고급 임원들이 모여있는 통제실 안에서 누구 하나 감히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키보드를 부서져라 두드리며 무의미한 매뉴얼만 뒤적이거나 머리를 감싸 쥔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대자연의 거대한 분노, 슈퍼 태풍, 레비아탄의 한가운데로 배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통제실 구석에 놓인 메인 데스크 아래에는 이 모든 끔찍한 사태를 빚어낸 원흉이자 최 여사의 자랑스러운 둘째 사위 박 전무가 짐승처럼 덜덜 떨며 웅크려 있었습니다. 장모 앞에서는 수백억을 주무르는 척, 세상에서 가장 잘난 엘리트인 척, 온갖 허세를 부리며 강진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알량한 임원 실적을 위해 안전수칙과 기상청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배들을 태풍의 눈 속으로 억지로 밀어넣은 지금 그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비서실장 멱살을 잡고 오열하며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내 이름은 교신 기록이랑 항해 명령서에서 싹 다 지우란 말이야. 현장 선장들이 미쳐서 독단적으로 항로를 변경했다고 서류 조작해. 배가 가라앉든 말든 알게 뭐야. 내가 왜 감옥에 가야 하냐고. 내가 왜. 어떻게든 덮어. 무조건 내 지시가 아니었다고 조작하란 말이야. 수백 명의 목숨이 차가운 심해로 가라앉기 직전의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오직 자신의 안위와 얄팍한 자리만을 걱정하며 발악하는 박 전무의 꼴은 참담함을 넘어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엘리트라는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던 비열하고 나약한 밑바닥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실의 육중한 이중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늘한 바깥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미친 듯이 울려대던 경보음 사이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묵직하게 통제실 바닥을 울렸죠. 가장 먼저 들어선 최영우 회장의 뒤로 아직 낡고 기름때가 튄 허름한 티셔츠와 무릎이 늘어난 면바지 차림의 강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옷차림만 보면 영락없이 동네 식당 주방 보조나 백수 다름없었지만 그의 넓은 어깨와 꼿꼿한 허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백은 마치 거친 폭풍우를 가르고 내려온 거대한 해신과도 같았습니다. 회장의 등장과 함께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알 수 없는 사내의 위압감에 통제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 밑에 처박혀 콧물을 흘리며 덜덜 떨고 있던 박 전무도 서늘해진 분위기에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뒤에 우뚝 서 있는 사내의 낯익은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현실 부정이 뒤섞여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죠. 아니, 형님이 여기 왜 있어? 형님, 지금 집구석에서 장모님이 갈비찜 핏물 빼라고 안 했어? 회장님, 저 인간 제 무능한 형님입니다. 집에서 파출부 노릇이나 하는 동네 백수 새끼가 보아니 생명인 통제실을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당장 저 새끼 끌어내지 않고 못들 하는 거야. 벼랑 끝에 몰린 박 전무는 자신이 싼 똥을 치우러 온 구원자가 누구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밑바닥이라고 여겼던 강진이 그것도 낡아 빠진 옷차림으로 그룹의 심장부에 회장과 나란히 서 있다는 사실이 그의 알량한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진은 바닥에 엎드려 개처럼 지저대는 박 전무에게 단 1초의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짓밟을 가치조차 없는 벌레를 대하듯 완벽하고 철저한 무시였죠. 강진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거대한 LED 스크린에 떠오른 태풍의 이동, 경로와 선박들의 붉은색 위치 좌표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진의 얼음장 같은 무시에 최 회장이 차가운 눈으로 경호원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그 즉시 양복을 입은 거구의 경호원. 2명이 다가가 박 전무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쥐고 바닥에서 질질 끌어냈습니다. 나 놓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발버둥 치며 끌려나가는 박 전무의 비참한 비명만이 통제실 밖으로 멀어지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명절 아침 금두꺼비를 들고 장모 앞에서 한껏 위세를 떨치던 그 잘난 사위의 끔찍하고도 통쾌한 몰락이었습니다. 박 전무의 비명소리가 잦아들자 강진은 거침없는 걸음으로 중앙통제 콘솔 앞 메인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떠오른 위성 기상도, 실시간 파고 데이터, 선박들의 기울기인 롤링과 피칭 데이터, 그리고 엔진 출력 상태가 그의 날카로운 두 눈에 초당 수백 메가바이트의 정보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주방에서 칼질만 하던 둔탁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번의 파도를 읽어내고 바람의 결을 느끼던 대한민국. 해양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기상청 데이터 연동은 전부 꺼버리십시오. 저런 15분 단위의 후행성 지표로는 지금 1초마다 이빨을 드러내는 바다의 사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강진의 첫 지시에 통제실 임원들이 멈칫했습니다. 매뉴얼을 완전히 무시하는 파격적인 명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 회장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오퍼레이터들이 서둘러 기상청 화면을 차단하고 자체 레이더망으로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강진의 입에서 쏟아지는 다음 지시들은 그곳에 모인 수십 명의 네로라 하는 해양 전문가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 레비아탄의 중심 기압은 910 헥토파스칼. 하지만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한랭 전선과 맞부딪히며 정확히 7분 뒤 남동쪽 반경 40km 해역에 순간적으로 기압골이 붕괴되는 스콜 라인이 형성될 겁니다. 파도는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몰아칠 겁니다. 제1함과 제3함은 즉시 엔진 출력을 80%로 낮추고 타각을 우연 15도로 틀어 다가오는 파도의 사면을 비스듬히 타십시오. 제2함은 지금 당장 발라스트 탱크의 해수를 좌연으로 100톤 강제 이동시켜 선박의 무게 중심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파도를 꼿꼿하게 정면으로 맞으면 선체가 버티지 못하고 반으로 쪼개집니다. 눕혀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단 3분. 강진이 통제실에 들어와 모니터를 훑어본 시간은 고작 3분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바다의 움직임을 예측해내고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변칙적이고도 천재적인 대응책을 쏟아내는 그의 압도적인 통찰력. 그것은 두꺼운 매뉴얼이나 책상머리 이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수천 번의 생사를 넘나든 전설적인 지휘관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직관이었습니다. 통제실의 전문가들은 홀린 듯 입을 쩍 벌린 채 강진의 지시를 복창하며 다급하게 무전기를 잡고 각 선박의 타각 변경을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은 직접 메인 마이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이크를 쥐는 그의 손등에 자리 잡은 깊은 화상, 자국과 거친 굳은 살들이 통제실의 환한 조명 아래서 영광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거센 태풍 속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쏘아보냈습니다. 여기는 데일그룹 본사 메인 통제실, 강진 총괄사령관이다. 메가 캐리어 제1함부터 5함까지 전 함대 내 목소리 들리나? 지옥 같은 태풍 속 거대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요동치는 조타실 안. 굉음과 비명, 그리고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만이 가득하던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그 묵직하고 단단한 음성은 절망에 빠진 선원들에게 한 줄기 기적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노이즈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울음에 가까운 격앙된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강진 사령관님이십니까? 아, 사령관님. 사령관님이 돌아오셨다. 우리가 살았다. 무전기 너머로 나이 지긋한 선장들이 오열하는 소리가 통제실 스피커를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 사나이들에게 강진이라는 이름 두 글자는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라 곧 생존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신앙이자 구세주였습니다. 그들이 3년 전 바다를 떠난 전설의 귀환에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자 강진의 깊은 눈동자에도 찰나의 뜨거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더욱 단호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통제실과 태평양 한가운데를 동시에 뒤흔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 시간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부터 내 지시 없이 단 1도의 타각도 임의로 바꾸지 마라. 배가 기울어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불러주는 좌표대로만 타륜을 돌린다. 내가 너희들 300명 전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의 지시만 따르겠습니다. 선장들의 힘찬 복창 소리가 태풍의 굉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처가집 좁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며 조롱당하던 그 초라하고 굽은 등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수백 명의 목숨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거대한 대자연의 분노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위대하고도 고독한 영웅만이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진의 번뜩이는 눈빛이 다시 한번 모니터를 향했고 그의 두 손이 콘솔을 장악하며 본격적인 구출 작전의 서막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의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악마처럼 소용돌이치는 슈퍼 태풍, 레비아탄의 거대한 눈이 실시간으로 투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을 향해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던 5개의 붉은 점, 즉 데일그룹의 메가 캐리어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통제실 안의 공기는 숨을 들이쉬기조차 버거울 만큼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해양 전문가들과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오직 중앙 데스크에 버티고 선 강진의 입술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300명 선원들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판결문과도 같았으니까요. 제3함, 지금 당장 우연 타각 25도로 전속력 선회하십시오. 제4함은 엔진 출력을 제로로 낮추고 파도의 흐름에 선체를 완전히 맡기십시오. 전문가들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강진의 파격적인 지시에 통제실 한쪽에서 헉하는 놀란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베테랑 항해사 출신 임원이 창백해진 얼굴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엔진을 끄면 파도에 휩쓸려 배가 전복됩니다. 무조건 앞을 향해 출력을 높여야 파도를 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일축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저게 파도로 보입니까? 저건 파도가 아니라 바다가 만들어낸 30m짜리 거대한 수직 절벽입니다. 저 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으면 30만 톤급 선체도 1초 만에 두 동강이 납니다. 저항하지 말고 파도의 골짜기 아래로 배를 미끄러뜨려야 합니다. 제4함 선장, 내 말 들리나? 당장 엔진 끄고 탈을 풀어라. 스피커 너머로 몰아치는 짐승 같은 비바람 소리 사이로 제4함 선장의 결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령관님을 믿습니다. 전 엔진 정지, 타각 해제. 통제실의 모든 이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엔진이 꺼진 거대한 화물선이 집채만 한 파도에 집어삼켜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죠. 레이더 화면상에서 제4함을 나타내던 붉은 점이 거대한 파도의 파란색 등고선 안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피 말리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뚜뚜뚜. 레이더의 기계음만이 심장 박동처럼 통제실을 울렸습니다. 최영우 회장조차 두 손을 모아 쥐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초 뒤 화면의 거친 파도 등고선 너머로 깜빡이는 초록색 점 하나가 기적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엔진을 끄고 파도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린 제4함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고 무사히 태풍의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살았습니다. 제4함 파도를 넘었습니다. 선체 손상 없습니다. 통제실 오퍼레이터에 찢어지는 듯한 환호성에 짓눌려 있던 통제실. 아니 순식간에 폭발할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임원들 사이에서 오직 강진만이 흔들림 없는 태도로 다음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환호할 시간 없습니다. 아직 4척이 남았습니다. 제1함과 제2함,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파도의 꼬리를 물고 태풍의 눈 바깥쪽으로 탈출할 정확히 3분의 타이밍이 열립니다. 내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 스크류가 터져나가도 좋으니 전속력으로 내달리십시오. 강진의 두 눈은 레이더 스크린에 찍힌 수만 개의 기상, 데이터를 인간의 뇌라고는 믿기 힘들 속도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태풍의 이동 경로와 해류의 속도, 그리고 선박의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계산해낸 그는 마치 바다의 신이 직접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정확하고 정교하게 함대를 지휘했습니다. 우연 10도, 좌연 5도, 엔진 출력 80%. 그의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명령에 따라 레이더 화면 위의 붉은 점들은 거대한 폭풍의 소용돌이 속을 마치 정교하게 짜인 군물을 추듯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제5함이 태풍의 위험 반경을 완전히 벗어나
안전 항로에 진입했다는 초록색 불빛이 통제실 메인 스크린에 번쩍였습니다. 300명의 선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전원 생존. 선체 파손율 제로. 그것은 과학이나 데이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직 강진이라는 압도적인 영웅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기적이었습니다. 와! 통제실이 떠나갈 듯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해양 전문가들은 안경을 벗고 펑펑 눈물을 쏟아냈고, 젊은 오퍼레이터들은 강진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열광했습니다. 스피커 너머 현장의 선장들 역시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오열하고 있었죠. 그제야 강진은 팽팽하게 굳어있던 넓은 어깨를 천천히 늘어뜨렸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차가운 바다에서 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부하 직원의 환영이 그제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지독한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마침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최영우 회장이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강진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사령관님, 아니 강진 은희님, 데일그룹과 300명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룹의 해운 부문 전체를 사령관님께 바치겠습니다. 제발 저희 곁에 남아 이 바다를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재계 1위의 총수가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깊숙이 숙이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동네 백수나 파출부 취급을 받던 무능한 사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한 위대한 지휘관의 찬란한 귀함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거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명절 잔치가 벌어지던 그곳은 이제 완벽한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닥에 흉하게 흩어진 고려청자 파편 사이로 장모 최 여사와 수진이 넋이 나간 채 널브러져 있었죠. 정적을 깨고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서 정규 방송을 끊고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침몰 위기에 처했던 데일그룹의 화물선 5척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출 작전은 3년 전 은퇴했던 전설적인 해군 총괄사령관 출신 강진 씨가 직접 지휘봉을 잡아 이뤄낸 기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진 사령관의 천재적인 지휘로 300명의 선원이 전원 무사히 귀환 중이라는 가슴 벅찬 소식입니다. 화면에는 데일그룹 통제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강진의 압도적인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수십 명의 엘리트 임원들이 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죠. 그 방송을 지켜보던 최 여사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뺨을 때려 내쫓은 사위가 전 국민이 열광하는 위대한 영웅이 되어 뉴스 속보에 등장하다니. 그녀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며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며 다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상 최악의 해상 재난을 초래한 원인이 대일물류. 박모 전무의 무리한 실적 조작과 횡령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항로 변경 지시였음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현재 박 전무는 업무상 배임,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통제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박 전무가 장모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이 박 전무의 처가 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TV 속 앵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쾅쾅쾅 하는 거칠고 위압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나왔습니다. 당장 문 개방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칼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하늘처럼 떠받들고 자랑스러워하던 둘째 사위가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희대의 범죄자였고 심지어 자신을 비자금 세탁의 돈줄로 이용해 감옥까지 끌고 들어가려 한다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박 전무의 내부 정보를 듣고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몽땅 날리게 생긴 친척들과 지인들의 부재중 전화가 수백 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굴러들어온 황금 덩어리를 제 발로 걷어차고 집안을 말아먹을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그 지랄을 떨었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최 여사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피를 토하듯 통곡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평생을 허영과 오만함으로 살아온 그녀의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현관문을 뜯어내고 구둣발로 거실에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고급스러운 집안 집기들의 시뻘건 압류 딱지가 무자비하게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내 수지는 텅 빈 눈으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방금 전 강진이 바닥에 벗어던지고 깐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 더러운 앞치마가 꼭 쥐어져 있었죠. 강진의 따뜻했던 체온과 음식 냄새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수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끊임없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운 거실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영웅의 품을 스스로 걷어차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내린 어리석은 가족의 비참하고도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의 구둣발이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지나갈 때마다 으리으리했던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순식간에 처참한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압류를 알리는 시뻘건 딱지들이 이탈리아제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형 샹들리에 그리고 최 여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친척들 앞에서 자랑해 마지 않던 명품 가방들 위로 다닥다닥 붙기 시작했죠. 평생을 허영심 하나로 똘똘 뭉쳐 남들을 짓밟고 멸시하며 살아온 최 여사에게 이 붉은 딱지들은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에 찍히는 완벽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열려있는 현관문 밖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양옆으로 수사관들에게 포승줄로 결박당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끌려 들어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외제차의 키를 돌리며 오만방자하게 웃음 짓던 최 여사의 유일한 자랑이자 둘째 사위인 박 전무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맞춤 정장은 먼지와 구김으로 엉망진창이 된 채였습니다. 현장 검증과 비밀 금고 압수수색을 위해 끌려온 그의 몰골은 그야말로 시궁창에 처박힌 들쥐처럼 비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바닥에 주저앉아 너클 놓고 있던 최 여사는 박 전무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박 전무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인간아. 내 놈이 감히 내 인생을 이따위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무사할 줄 알았어? 300명을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내 이름으로 비자금을 세탁해? 내 놈 때문에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살려내란 말이야. 최 여사의 손톱이 박 전무의 뺨을 핥히며 시뻘건 핏자국을 냈지만 박 전무 역시 지지 않고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트라는 허울 좋은 가면이 벗겨진 그의 밑바닥은 장모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비열했습니다. 웃기지 마쇼. 늙은이가 돈독이 올라서 투자금 더 가져오라고 매일같이 닥달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차명 계좌 비밀번호도 장모님이 직접 관리했잖아. 수사관님들, 저 노인네가 다 주도한 겁니다. 저는 저 탐욕스러운 노인네한테 이용당한 불쌍한 피해자라고요. 제발 제 형량 좀 줄여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칭송하며 강진을 무시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벼랑 끝에 몰려 서로에게 끔찍한 죄를 뒤집어 씌우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역겨운 탐욕의 말로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수지는 그 참담한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한 채 거실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양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이름만이 구원의 동아줄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진. 자신이 그토록 매몰차게 무시했던 남편. 강진만이 이 끔찍한 지옥 구덩이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대일그룹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자 온 국민이 칭송하는 바다의 영웅이 된 남편에게 매달려 무릎을 꿇고서라도 용서를 빌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하늘은 며칠 전 태풍이 휩쓸고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높고 푸르게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대일그룹 본사 1층 로비 앞의 드넓은 광장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과 카메라가 빈틈없이 진을 치고 있었고 붉은색 카펫이 건물 입구부터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일그룹이 그룹 해운 및 물류 부문을 총괄할 새로운 부회장 취임식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를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을 구한 위대한 영웅 강진이었습니다. 광장 한 구석 경찰의 폴리스 라인 밖으로 초라한 행색의 두 여자가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 감지 못한 듯 기름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최 여사와 수진이었습니다. 압류로 인해 갈아입을 옷조차 챙겨 나오지 못한 그들은 구겨진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과거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들은 오직 이곳에 나타날 강진을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이슬을 맞으며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강진이 오면 무조건 바닥에 엎드려서 빌어라. 우리가 살 길은 이제 내 남편 하나뿐이야. 그 착해 빠진 놈이 설마 자기 마누라를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겠니? 내가 무릎 꿇고 손바닥이 닳도록 빌 테니까 너도 눈물 콧물 다 짜내서 불쌍하게 매달려. 알았지? 최 여사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팔을 부여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수진 역시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거세당한 채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비참한 군상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경찰들의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광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대낮같이 환한 빛을 뿜어냈고 기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앙에 멈춰 선 마이바흐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강진이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늘 무릎이 튀어나온 면바지에 번들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서성이던 백수 사위의 모습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영국의 최고급 테일러가 그의 떡 벌어진 어깨와 단단한 체격에 완벽하게 맞춰 재단한 짙은 차콜 그레이 색상의 쓰리피스 수트는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이고 냉철한 지휘관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수트 자락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빛나는 고급스러운 시계와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 아래로 빛나는 깊고 서늘한 눈동자. 그는 더 이상 좁은 주방의 하인이 아니라 시가총액 수십조 원을 굴리는 데일그룹의 제왕이자 수많은 생명을 품은 거대한 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최영우 회장이 직접 그를 맞이하러 로비 입구까지 마중을 나와 허리를 굽히는 광경에 취재진들의 탄성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강진이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걸어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여보, 사위, 강진아. 찢어지는 듯한 처절한 비명소리가 폴리스 라인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와 수진이 이성을 잃고 경찰들의 통제선을 비집고 들어와 강진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든 것입니다. 여보,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부부잖아. 당신 없이 나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아이고 사위. 강진아.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그 못된 박 전문 옴팽이한테 속아서 내가 내 눈을 찔렀어.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을게. 내가 너한테 평생 밥 차려주고 하녀 노릇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우리 집안 압류 좀 풀어달라고 회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다오. 제발 부탁이다. 최 여사와 수지는 그 수많은 기자와 인파가 지켜보는 광장. 한복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모두 내던진 채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눈물. 콧물을 흘려대는 그들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죠. 경호원들이 즉각 달려들어 두 사람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바닥에서 질질 끌어내려 했지만 그들은 짐승 같은 괴력을 발휘하며 강진의 바짓가랑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미친 듯이 터졌고 주변의 사람들은 경멸과 조소가 섞인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자신의 발밑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자비를 구하는 장모와 아내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쳐다보듯 혹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물질을 보듯 얼음장같이 차갑고 완벽한 무관심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부라니요. 강진의 낮고 묵직한 음성이 광장의 소음을 뚫고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를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압도적인 위압감에 발버둥 치던 수진과 최 여사는 순간 숨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장모님의 그 귀한 고려청자가 깨지던 명절 아침 당신들이 저를 벌레 취급하며 도자기 파편으로 제 뺨을 후려치고
내쫓았던 그 주방 바닥에서 제 가족은 완벽하게 죽어 없어졌습니다. 여보, 그건 내가 다 오해해서. 수진이 덜덜 떨리는 입술로 변명을 하려 했지만 강진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이제 와서 피를 나눈 가족 행세를 하기에는 당신들이 제게 지은 죄업이 너무나 크고 역겹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살인마와 한통속이 되어 비자금을 굴린 죗값은 이곳 광장 바닥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독방에 앉아 평생을 두고 치르셔야 할 겁니다. 저는 대일그룹의 부회장으로서 박 전무일가가 회사에 끼친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끝까지 추적하여 민영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단 1원의 자비도 단 하루의 용서도 없을 겁니다. 강진의 입에서 선고된 가혹하고도 완벽한 사형 판결문에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눈을 까뒤집으며 거품을 물고 실신해버렸습니다. 수진 역시 하늘이 노랗게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영원히 자신의 발밑에서 설거지나 할 줄 알았던 만만한 사내가 이제는 자신들의 숨통을 쥐고 완벽한 지옥으로 밀어넣는 무자비한 심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호실장, 취임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잡상인들 치우시죠. 강진은 바닥에 쓰러진 그들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다시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임원들의 존경 어린 박수갈채를 받으며 대일그룹의 거대한 회전문 안으로 여유롭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찬란하고 거대한 태산과도 같았습니다. 광장에 남겨진 처절한 비명소리는 굳게 닫히는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 허무하게 차단되어 완벽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대일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그랜드홀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재계 최고 위급 인사들과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이번 태풍 속에서 목숨을 건진 300명의 선원들, 대표까지 참석한 강진의 부회장. 취임식은 그야말로 왕의 귀환을 알리는 성대한 대관식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단상에 오른 강진의 모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거대한 태산 그 자체였죠. 그는 미리 준비된 길고 지루한 취임사 원고를 덮어버리고 깊고 단단한 눈빛으로 장례를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얄팍한 탐욕을 부리는 자는 반드시 깊고 차가운 심연으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번 다시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의 책상머리 지시 때문에 거친 바다에서 피땀 흘리는 우리 선원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비극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로 대일그룹의 모든 해상 안전 기준을 전면 백지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약속합니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그랜드홀을 뒤흔들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선장들은 눈물을 훔치며 강진을 향해 깊은 경의를 표했고 최영우 회장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진은 3년 전 바다를 떠나며 가슴에 묻었던 뼈아픈 상처를 마침내 씻어내고 진정한 바다의 지배자이자 수만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거대한 총수로서 완벽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고 비참해지는 법이죠. 강진이 영광스러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차갑고 어두운 취조실에서는 인간의 가장 역겹고 추악한 밑바닥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몰골로 책상 앞에 앉아있던 둘째 사위. 박 전무는 맞은편에 앉은 검사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침을 튀기며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십시오. 태풍 속으로 배를 몰아넣으라고 압박한 건 제가 아니라 제 장모, 최옥자 그 노인네입니다. 명절마다 다른 집 사위들이랑 저를 비교하면서 무조건 이번 분기에 실적을 2배로 안 끌어올리면 자기 딸과 이혼시키겠다고 협박을 해댔습니다. 게다가 비자금 차명 계좌요? 그거 장모가 저한테 아이디어 내고 직접 관리한 겁니다. 여기 이 USB 안에 장모가 돈 세탁한 장부랑 통화 녹음 파일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탐욕스러운 늙은이의 꼭두각시였을 뿐입니다. 제발 저는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형량을 단 1년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한때 간과 쓸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아부하던 장모의 등에 서슴없이 시퍼런 칼을 꽂아 넣는 박 전무의 모습은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패륜이었습니다. 검사가 그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혀를 끌 듯 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여사 역시 포승줄에 묶인 채 검찰청 복도로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우아한 척하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하게 파여 귀신이나 다름없는 끔찍한 몰골이었죠. 최 여사가 취조실을 지나치던 찰나 열린 문틈 사이로 자신을 팔아넘기고 형량 거래를 시도하는 박 전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여사의 두 눈이 분노로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을 뿌리치고 취조실 안으로 미친 듯이 돌진해 박 전무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수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천하의 쳐 죽일 놈아. 내 놈이 감히 날 팔아넘겨. 내가 널 어떻게 떠받들었는데 내가 나한테 이따위 짓을 해? 이 배은망덕한 짐승 새끼. 내 놈 눈가를 내가 오늘 확 파버릴 테다. 미친 개처럼 물어뜯는 최 여사와 그녀를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퍼붓는 박 전무. 한때 강진을 벌레 취급하며 무시했던 두 엘리트와 사모님의 우아했던 가면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수사관들조차 구역질을 느낄 만큼 역겨운 이전 투구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최 여사는 박 전무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수백억 대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차디찬 구치소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 여사가 구속되던 날 그녀의 몰락은 법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완전한 사형 선고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가 명절마다 불러 모아 강진을 흉보며 위세를 떨던 그 고급스러운 인맥들은 최 여사의 구속 뉴스가 뜨자마자 일제히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대일그룹 계열사 전무 부인이라며 콧대를 세우던 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그런 천박하고 질 나쁜 여자와 친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최 여사의 모래성은 단 한 줌의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바스러진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와 통장, 심지어 끼고 있던 결혼 반지까지 모조리 압류당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수진의 처지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찜질방조차 갈 돈이 없어 서울역 근처에 싸구려 여인숙을 전전하던 수진은 밀려오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허름한 국밥집 주방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강진이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 반찬 투정이나 하던 그녀에게 주방일은 혹독한 재앙이었습니다. 수진의 허리에 기름때가 찌든 더러운 앞치마가 둘러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진이 두르고 있던 바로 그 앞치마와 똑같은 냄새,
똑같은 굴레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와 기름진 그릇들을 닦아내던 수지는 고무장갑 속으로 스며드는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에 손등이 벌겋게 부어오르는 것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주방 뒷문이 열리며 식당 주인이 매서운 눈초리로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지금 장난해? 들어온 지 3시간이 넘었는데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 끝내고 그릇을 3개나 깨먹어? 도대체 집구석에서 뭘 처먹고 살았길래 손이 이렇게 굼떠? 당장 앞치마 벗고 나가. 오늘 일한 돈은 깬 그릇 값으로 칠 테니까 꺼지라고. 수지는 앞치마를 거칠게 빼앗기며 식당 뒷골목으로 무참히 쫓겨났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은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 명절 아침 강진을 향해 퍼부었던 자신의 독설들이 환청처럼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뭐 하나 제대로 똑부러지게 하는 게 없네. 꼴이 딱 동네 백반집 주방 보조 같아서 창피해. 자신이 남편의 가슴에 꽂았던 그 잔인한 비수들이 이제는 완벽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장모의 그 끔찍한 구박을 견디며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왔는지 그녀는 뼈가 시리도록 온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수진이 시궁창 같은 골목길 바닥을 기며 오열하고 있을 때 식당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뉴스 화면에서는 대일그룹 부회장 강진이 거대한 신조선 명명식에 참석해 축포를 터뜨리며 환하게 웃음 짓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환호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남편의 영광스러운 얼굴과 쓰레기통 옆에서 쉰내 나는 앙치마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자신의 비참한 꼴. 수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더듬으며 강진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차가운 유리벽은 결코 그녀가 다시는 넘을 수 없는 영원한 차원의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완벽하게 파멸한 자의 절규만이 차가운 도심의 뒷골목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의 한가운데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여 평온해 보였지만 각자가 뿌린 씨앗의 결과는 이토록 극명하고도 잔인하게 그들의 남은 인생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렸던 모래성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는 완벽하고도 철저한 파멸뿐이었죠. 경기도 외곽의 어느 차디찬 구치소. 한때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70인분의 갈비찜을 호령하며 친척들 위에 군림했던 최 여사는 이제 빛바랜 푸른색 수의를 입고 좁고 냄새나는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고급 에스테틱에서 관리받던 그녀의 고운 손은 독한 락스와 찬물에 부르터 곳곳에 흉한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우아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죠. 감방 안에서 그녀의 서열은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고 깔보던 그 오만한 입방정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같은 방 수감자들에게 호된 신고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어이 신입, 변기통에서 광이 안 나잖아. 밖에서 재벌 사모님 소리 좀 들었다고 손에 물 묻히는 게 아까워? 똑바로 안 닦아? 덩치가 산만한 방장이 소리치며 발길질을 하자 최 여사는 흠칫 놀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요. 제가 눈이 침침해서 못 봤습니다. 당장 다시 닦겠습니다요.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비굴하게 손바닥을 비비며 엎드린 그녀의 눈에서 탁한 눈물이 변기 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그녀에게는 남은 희망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명해줄 인맥은커녕 영치금 10,000원조차 넣어줄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밤마다 얇은 모포를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 때면 그녀의 귓가에는 명절 아침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전을 부치던 사위 강진의 묵직한 발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눈을 파먹었지. 천하의 귀한 보물을 곁에 두고 썩은 동아줄을 잡았어. 짐승 같은 후회의 울부짖음이 매일 밤 구치소의 차가운 벽을 긁어댔지만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생지옥일 뿐이었습니다. 박전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여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의 독방에 수감되어 매일같이 극도의 공포에 떨며 죗값을 치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차가운 겨울 아침 서울. 도심의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빌딩 숲 사이로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낡고 얇은 패딩 하나를 걸치고 때에 전 목장갑을 낀 채 얼어붙은 박스를 줍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여자.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찜질방과 싸구려 여인숙마저 전전할 돈이 떨어지자 그녀는 결국 거리로 나앉아 노숙자나 다름없는 처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남편 강진에게 반찬 투정을 하며 신경질을 부리던 그 오만방자했던 얼굴은 거뭇한 때와 동상으로 얼룩져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죠. 수진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폐지 더미를 리어카에 싣고 힘겹게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데일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빌딩의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나의 뉴스만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데일그룹 강진 부회장, 사재 1천억 원을 털어 해양재난, 유가족 및 해군 순직자, 가족을 위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지재단 설립. 전광판 속의 강진은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롭고 기품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남자가 저렇게 세상을 호령하며 찬란하게 빛나는 저 위대한 남자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자신의 투정을 묵묵히 받아주던 내 남편이었습니다. 수진은 홀린 듯 리어카를 내팽개치고 데일그룹 로비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때마침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 한 대가 로비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 속에 강진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보. 강진 씨. 나야, 수진이야. 나 좀 봐줘, 제발. 수진이 쉰 목소리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달려가려 했지만 로비 외곽을 지키던 건장한 보안 요원이 벌레를 쫓아내듯 그녀를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이보세요,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냄새나니까 빨리 저쪽으로 가세요.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당장 꺼지시라고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군 수지는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만치 멀어지는 강진의 넓고 단단한 뒷등을 바라보며 그녀는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귀에는 애초에 길바닥에서 뒹구는 이름 모를 노숙자의 목소리 따위는 닿지조차 않았을 것입니다.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로 차버린 것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거대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낡은 목장갑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세상 그 누구도 그녀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일그룹 최상층의 부회장 집무실, 전면이 통유리로 된 거대한 집무실 너머로 겨울에 차갑지만 눈부신 햇살이 서울 도심을 넘어 멀리 뻗어 있는 서해 바다의 수평선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뒤에 선 강진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조용히 창밖의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온 최영우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부회장님 덕분에 대일해운이 창사 이래 최대의 흑자와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에 온 국민이 부회장님을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바다의 주인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이 늙은이의 마음이 참으로 든든합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바다는 주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저 경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일 뿐이지요. 저는 그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0인분의 명절 음식을 하느라 기름에 데웠던 화상 자국은 이미 옅어져 희미한 흉터로만 남아 있었고 거친 조타기를 쥐며 생겼던 자랑스러운 굳은 살들은 여전히 단단하게 그의 손바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죄책감과 처가에서 겪었던 그 지독한 수모와 모멸감은 이제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웠습니다. 탐욕스럽고 오만한 자들이 스스로 판 무덤 속에서 처절하게 파멸해가는 동안 인내하고 희생하며 자신의 진짜 가치를 지켜낸 강진은 더 높고 찬란한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인과응보가 따르는 법입니다. 귀한 보석을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진흙탕 속에 굴리며 짓밟았던 자들은 결국 그 진흙탕 속에 영원히 파묻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아무리 깊은 절망과 수모의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스스로의 빛을 잃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 진짜 영웅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와 가장 눈부신 광채를 발하게 마련입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향해 강진이 천천히 시선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없는 그의 맑고 깊은 눈동자 위로 눈부신 겨울 태양이 찬란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완벽하고도 통쾌한 사이다 같은 구원의 아침이 마침내 밝아온 것입니다.